원가 결정하는 방법 볼게요. 원가 결정 방법. 자, 재고자산을 내다 팔 때 판매한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재고량, 기말에 남아있는 개수에 적용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전제가 뭐냐면, 내가 새우깡을 사올 때, 1월 1일에 사올 때 새우깡이 1,000원짜리예요. 그리고 가격이 변동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2월 1일에 새우깡을 사올 때는 새우깡이 2,000원이야. 지금 물건 값이 오른 거예요. 3월 1일에 사올 때는 물건 값이 3,000원이야. 그래서 이제 4월 1일에 물건을 하나를 판매를 할 텐데요. 팔 때 매출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2,000원에 판다 칩시다. 그러면 이 물건이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서로 가격이 틀리니까 누구가 팔렸다고 봐야 될 거냐? 자, 누가 팔리기는 팔려 나간 걸 팔린 거지. 이렇게 딱 각각 관리를 해요. 어? 나는 이 물건이 팔려 나간 걸 알아요. 또는 이걸 팔았든지 이걸 팔았든지. 그래서 팔려 나간 것을 팔려 나갔다고 하는 방법이 개별법인 거예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 예? 그런 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이걸 팔았다고 하면 1,000원의 이익이 남는 거고, 이걸 팔으면 본전이고, 이걸 팔았다고 보면 손해가 나는 거니까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원가를. 그래서 뭘 결정을 하기는 팔려 나간 걸 팔려 나갔다 하면 되잖아. 그럼 이거 팔렸으면 매출은 2,000원이고 이게 팔리니까 이게 매출 원가고 남아있는 게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 이게 팔렸다면 매출은 2,000원이고 매출 원가는 3,000원이고 이것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요. 그게 개별법이야. 가장 완벽한 방법이잖아요. 팔려 나간 걸 팔려 나갔다고 한다니까. 근데 이것이 재고자산의 숫자가 많고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아. 금액이. 근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겠어.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이라면 다이아몬드가 오늘 사온 것은 뭐 1억짜리, 내일 사온 것은 뭐 1억 5천짜리, 이것을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액이니까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근데 이런 사람처럼 뭐 새우깡 장사가 새우깡도 팔고 뭐 과자가 또 뭐 있냐, 뭐 맛동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다 파는데 가격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갑자기 1,000원짜리 새우깡 2,000원 들어오지 않을 거고, 1,000원, 1,001원, 1,002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일일이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가 흐름의 가정인 거예요. 그냥 가정을 하자니까. 뭐 이렇게 일일이 다 관리할 거야. 예? 원가 흐름의 가정.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먼저 사온 물건을 선입이죠. 먼저 팔았다고 봅시다. 뭐 이렇게 일일이 관리합니까? 귀찮게. 이게 선입선출법. 그래? 난 좀 성격 이해하니까 나중에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렸다고 봅시다. 이렇게. 거꾸로죠. 그 다음에 방금처럼 개별법 볼게요. 개별법은 진짜 팔려 나간 것을 팔려 나갔다고 보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그 종류가 뭐 일반적으로는 뭘 쓰겠어요? 여러분 같이 과자 장사하는 사람이 과자를 이렇게 사다가 놓고 팔 때 새 걸 팔겠어 먼저? 있는 걸 먼저 팔고 이렇게 새 걸 나중에 팔아야지. 변질될지 모르니까. 이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종류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예를 봅시다. 쌀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여기 이제 쌀이 쌓여 있죠. 손님한테 쌀을 팔 때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겠어? 먼저 사온 쌀이 먼저 팔리잖아요. 이런 사람은 선입선출법을 쓰는 게 물량 흐름에 맞는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쌀을 부어다가 바가지로 퍼서 팔아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방법이 더 맞겠어요? 이 위에 있는 쌀은 최근 쌀이잖아요. 이게 후입선출법이 맞겠고, 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물량 흐름은 선입선출법이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아주 짧게,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잘 보시면 돼요. 장단점. 그리고 계산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고. 자, 읽어볼게요. 재고자산의 판매량, 내다 팔린 거에 숫자에 곱할 단가. 그러니까 한 개가 팔렸는데 누구를 팔았다고 볼 거냐. 그 다음에 적용할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재고가 될 거니까.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개별법, 개별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 후입선출은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보는 거. 그 다음에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은 섞어버려요, 가격을.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서로 바꿀 수 없는 재고자산.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과 이 재고자산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별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럼 남하고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막 섞어서 팔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리해서 파시고 개별법을 쓰시고 이런 개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은 그런 것들의 단가는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이나 뭐 이렇게 평균법을 쓰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장단점을 먼저 볼게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할게요. 개별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선입선출법도 볼게요. 자, 개별법은 재고자산의 매입 상품별로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온 것에 각각의 가격을 다 알아.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팔렸으면 이게 팔렸다고 보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첫 번째, 얘는 실제 물량 흐름이죠. 진짜 팔린 걸 팔렸다고 보는 거잖아. 응? 이건 실제 물량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조금 힘들겠지. 재고자산의 금액도 적고 숫자도 많고 거래량도 많으면. 하지만 실제 물량 흐름이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실제는 아니죠. 하지만 일반적인 물량 흐름인 거지. 일반적으로 먼저 사온 것을 먼저 쓸 거니까 일반적인 물량 흐름을 갖고 있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일반적이는 않죠. 그 회사에 맞는 게 있겠지만 후입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거죠. 그런 특징. 그 다음 두 번째, 개별법은 수익과 비용이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 자, 수익, 비용이 대응이 잘 된대요. 보세요. 지금 물건을 얼마에 팔았냐? 2,000원에 팔았어요. 이게 수익이지. 근데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마짜리냐? 이거 팔린 거라니까. 얘를 그대로 갖다 대잖아.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잘 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팔린 것이 수익, 나간 것이 원가. 수익, 비용 대응이 정확하게 된다고 보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선입선출법은 지금 매출은 수익은 현재의 수익이에요. 현재 수익. 수익은 현재야. 그런데 팔려나간 것의 물건의 가격은 옛날 걸 파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즉 매출 원가는 과거야. 그러니까 수익은 현재고 그 물건 값은 옛날 것이 비용 대응이 되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얘보다 정확하게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얘는 수익은 지금 현재도 똑같아. 수익 현재. 그런데 그 물건의 값이 비용이 가장 최근 거잖아. 최근 것이 팔렸다고 보는 거니까 얘에 비해서는 얘만치는 못하지만 얘에 비해서는 비용이 현재 것이 대응이 되니까 얘는 아주 좋다. 응? 얘는 안 된다. 그러면은 한 동그라미나 세모 정도는 될 수 있겠다라는 게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후입선출법에 매출 원가는 현재 수익과 현재 원가가 대응되니까 얘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단점이 재고자산의 재고자산의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수가 많고 거래량이 빈번하면 적용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가장 이상적이고 좋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통해서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입선출법의 나머지 거 볼게요. 자, 이게 물가가 상승을 해요. 물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가가 주로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을 하면 수익이 일정하다는 범위 안에서 보면 물가가 상승하면 이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여기가 시간적으로 선이고 후인데 사오는 재고자산 가격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매출을 딱 잡는 것은 둘 다 똑같을 텐데 얘는 옛날에 싼 것이 팔리잖아요. 이게 먼저 팔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순이익이 얘보다는 커지게 되는 방법이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금액은 일정하다고 보고 매출이 비싼 걸 팔잖아. 그러니까 순이익이 작아지지. 물가 상승하면 얘에 비해서 순이익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싼 걸 팔았다고 하니까. 최근 것이 비싸니까. 그 얘기.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선입선출법은 이제 그러면 얘의 기말 재고가 어떻게 될 거냐. 기말 재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옛날 것을 먼저 파니까 이게 원가가 되고 이게 남은 게 기말 재고잖아요. 기말 재고는 현재에 가깝죠. 그래서 기말 재고가 현재 시가에 가깝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기말 재고 자산은 현재 시가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겠지. 기말 재고는 이렇게 비싼 것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먼저 파니까 남아있는 물건은 옛날 것이 대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말 재고는 시가에 가깝지 않다라고 이 정반대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읽어볼게요. 개별법,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실제 물량 흐름으로 일치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수익, 지금 수익과 팔려 나간 것을 그대로 대응시키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재고자산의 종류와 숫자가 많고 거래가 빈번하면 적용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요즘 기술이 좋아서 다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요즘 다 들어올 때 바코드 찍고 들어오잖아. 나갈 때도 다 찍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려 나간 거예요. 선입, 선출. 일반적인 물량 흐름,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옛날 거, 원가는 즉 비용은 과거 거, 수익은 현재 거.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하면 순이익이 커져요.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얘보다 싼 걸 팔았으니까 이익이 커지고, 기말 재고는 최근 것이 보고된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 볼게요.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아니에요.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팔려나간 물건의 원가는 현재 거예요. 가장 최근 걸 판다고 하니까. 수익도 현재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수익 비용 대응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물가가 상승하면 순이익이 작아져요. 물가가 상승하면 비싼 걸 얘보다는 비싼 걸 팔았다고 보는 거니까 이익이 얘보다는 작겠지.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옛날 것이 남게 된다. 뭐 이런 서로의 장단점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평균, 총평균은 무슨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예? 다 섞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이 객관식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한 번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의 계산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선입선출법. 전기에 재고자산이 200개가 있습니다. 지금 단가는 100원짜리고요. 또 들어오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출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선입선출법 먼저 볼게요.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팔렸다고 보겠다.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팔려나간 이 400개와 200개의 원가가 얼마짜리냐, 누가 팔렸다고 볼 거냐라는 얘기네. 자, 첫 번째 볼게요. 선입선출법이죠. 자, 기초에 200개가 100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3일 날 300개가 12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내달 팔아야 될 텐데 이거 얼마짜리를 팔았다고 볼 거냐? 선입선출이잖아요. 이 날 이후에 가장 먼저 있는 건 얘죠. 그래서 400개 중에 200개는 얘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200개는 얼마짜리가 팔렸니? 100원짜리가 팔렸습니다. 여기 보고. 그럼 부족한, 여기 이제 없지. 그 다음에 나머지 200개는 얘가 팔린 거죠. 그래서 플러스 나머지 200개는 120원짜리가 팔렸습니다. 그럼 여기 얼마 남았어요? 이제 100개 남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금액이 요때의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팔려나간 것에. 금액을 보시면 이게 44,000원이네요.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44,000원이에요. 이것에.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300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가격이 140원짜리야. 그리고 또 나가요. 이때의 이것의 개수는 200개인데 원가가 얼마짜리냐? 선입선출법 푼다 그랬잖아요. 요 날로부터 가장 먼저 들어온 거는 얘는 하나도 없고 여기가 100개가 하나 남았네요. 100개는 120원짜리가 팔린 겁니다. 그리고 200개니까 나머지는 여기 없지 이제. 나머지는 얘가 팔린 거죠. 얘가 100개니까 얘는 이제 200개 남겠죠. 그래서 나머지 100개는 140원짜리가 팔려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26,000원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겠어요? 140원짜리가 200개 남아있는 거지. 이게 재고자산이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1년 동안의 매출 원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7만 원이네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매출 원가의 크기만 이제 비교해 봅시다. 매출 원가의 크기를 볼 텐데, 선입선출법이 지금 상황은 물가 상승 시에요.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선입선출법의 매출 원가는 7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을 볼게요. 후입, 선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대잖아. 그죠? 자, 보면. 자, 기초재고 있고요. 있고 됐습니다. 됐고 나갑니다,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나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둔 게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책이니까 써놓은 것 뿐이에요. 요날 사건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요날 출고가 됐는데 요날 이 상황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요날로부터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것은 얘가 아니라 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요날 나가는데 어떻게 9일, 9일 날 입고된 걸 알아낼 수가 없잖아. 책이니까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이제 400개는 가장 최근 건 얘잖아요. 얘가 300개가 날아가면 되겠죠. 300개는 120원짜리가 날아가는 거고 플러스 그럼 여기 이제 하나도 없지.
그럼 이제 얘가 팔려야지. 가장 최근 거니까 100개, 나머지 100개는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팔려 나갑니다. 요것의 금액이 이제 46,000원이겠죠. 그럼 이제 재고가 얼마 남았어요?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 400, 300 다 날라갔고 여기 100 날라갔어요. 여기가 지금 100개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그 나가. 이 나가는 것 중에 가장 최근 것은 이거지 이제. 연날로부터 보면 이거. 그래서 전날의 금액은 200개잖아. 200개인데 가장 최근 거 140원짜리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금액은 여기가 28,000원이겠고요. 합친 게 매출 원가일 거고. 그럼 재고는 뭐가 남은 거야? 여기에서 200개가 나갔으니까 여기 100개, 140원짜리 100개 재고, 그 다음에 여기 100원짜리 100개 재고. 이게 재고고 자산이 될 거예요. 이게 후입선출법입니다. 저 금액을 더하면 매출 원가는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가 커진다 그랬죠. 후입선출법이. 얘가 74,000원이네요. 이게 크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동일한 내용물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묶어서 말하면 평균법 이렇게 하고 이동평균법은 이런 거예요. 들어왔죠? 들어왔죠? 다 더해. 계속 들어올 때마다 평균을 내버려 그냥. 응? 요 금액 평균 내버리고 내다 팔아. 그럼 남은 금액이 있겠고 또 다른 가격이 들어오면 또 섞어요. 그리고 또 팔아. 이게 이동평균이고 총평균은 들어오고 나가는데 아직 들어올 게 남아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 다 들어왔냐? 그럼 한꺼번에 다 섞어버려요. 이게 총평균법이에요. 자, 이동평균법부터 볼게요. 자, 이동평균법 기초재고 있고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계속 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요 직전에 있는 걸 모두 다 섞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 일단 평균 낼게요. 200개가 있고요. 단가가 100원짜리인데요. 요거 플러스 나머지 300개가 있는데요. 얘는 120원짜리입니다. 요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개수가 몇 개냐? 500개죠. 500개로 나눠버려. 그러면 100원과 120원 사이에 끼게 되죠. 그럼 이게 이제 단가가 이동평균 단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되냐면 100원과 120원의 사이쯤에 있을 겁니다. 112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00원이고 120원의 가운데는 딱 110원이잖아. 근데 이쪽에 개수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쪽에 좀 더 가까운 거지. 둘 다 200개 했으면 딱 110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날로 이동평균을 했더니 이제 112원이죠. 그러면 날아가는 게 400개잖아. 그럼 이제 400개가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고는 얼마 남았겠어? 이게 지금 섞어져 있어서 112원이 됐는데 400개를 내보냈으니까 112원짜리 100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112원짜리가 100개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잖아. 그럼 얘하고 이제 얘를 섞어요. 그리고 내다 팔아. 자, 이제는 100개가 있는데 걔의 가격은 한번 변해가지고 112원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300개가 들어오는데 얘의 가격은 140원짜리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평균을 냅니다. 몇 개입니까? 100개, 300개니까 400개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이때 이동평균 단가가 나올 거예요. 얘는 133원입니다. 133원 곱하기 출고된 개수 200개 이렇게 곱하면 이게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이동평균법이죠. 이동평균법은 가운데 끼게 됩니다. 원가가 71,4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들어오면 계속 섞어. 그리고 내다 팔아. 그럼 남았지. 또 들어오냐? 또 섞어. 그걸 팔아.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균법은 아주 간단해요. 들어오고 나가죠? 몰라. 기다려. 왜? 또 들어올지 모르잖아. 다 들어왔냐? 이제 여기서 한꺼번에 더합니다. 200개 곱하기 100원짜리 그 다음에 300개는 곱하기 120원짜리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00개는 120원짜리 이걸 모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요. 6, 7, 800개죠. 800개야. 그럼 이제 1년 동안 사온 물건의 가격은 다 똑같다고 그냥 총평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122.5원이 나옵니다. 이게 이동 총평균 단가죠. 그러면 출고된 400개에다 이거 한번 곱하고 200개에다 이거 한번 곱하고 그냥 곱하기 600 하면 되지. 이렇게.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네, 총평균법 볼게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총평균법은 73,500원쯤 됩니다. 가운데 끼어있죠. 이렇게. 계산식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시험에서 낼 수도 있겠는데 뭐 시간 천천히 계산하면 되잖아요. 선입선출법은
요 날로부터 가장 먼저 나간 것부터 차근차근 빼내는 거야. 또 나갔다고? 그럼 빼내고. 후입선출법은 요 날로부터 가장 최근 것은 얘가 아니야. 이 날로 이유는 없는 거니까. 요거 빼고, 그 다음 부족하면 요거 빼고. 그 다음 또 들어왔는데 요거 나가면 가장 최근 건 얘니까 얘 빼고, 부족하면 얘 빼고, 이렇게. 이동평균법은 들어오면 계속 더해요. 그리고 내보내. 또 남은 금액하고 또 더해. 이렇게. 총평균법은 처음 끝까지 한꺼번에 다 더해. 자, 계산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요거 물어봅니다, 요거. 이거 잘 보셔야 되겠죠? 매출 원가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출 원가가 제일 큰 것이 누군지를 물어보면 구분하셔야 돼. 이제 가운데를 좀 어렵게 내면 이렇게 이동평균, 총평균을 물어볼 수도 있고, 쉽게 물어보면 그냥 평균법은 가운데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실 때 그래프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래 생각하려면 머리 아프니까. 얘가 금액이고, 예? 시간이 이렇게 흘러요. 선이고, 얘가 후야. 시간은 이렇게 갑니다. 물가가 이렇게 쭉 상승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죠. 재고자산이 100원일 때, 120원일 때, 140원일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매출 원가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해요. 매출 원가가 제일 큰 게 누구야? 크려면 뭘 팔아야 돼? 이런 걸 팔면 되겠어? 이거 싼 거잖아. 이거죠, 이거. 이게 제일 크잖아요. 이거 후잖아. 그래서 매출 원가가 가장 큰 것은 후죠. 후 제일 끝은 선입선출이야. 정반대예요. 그리고 선입선출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좀 가까워요. 왜 그런 거 잘 봐봐요. 선입선출법은 싼 걸 팔죠. 후입선출법은 비싼 거 팔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크지. 근데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은 싼 거 한 번 들어오고요. 살짝 비싼 거 들어왔을 때 막 섞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거 들어올 때까지는 안 섞고 한번 팔아. 또 들어오면 또 섞어서 팔아. 그런데 총평법은 비싼 것이 끝까지 들어올 때까지 다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깝지. 후입선출법 쪽에. 이동평균법은 선입선출법 쪽에 가깝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 원가의 가장 크기는 지금 숫자 봤죠?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 가장 큰 것은 후입선출법이야. 왜냐하면 비싼 걸 팔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선입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냐면 기말 재고 자산의 크기를 물어봐요. 기말 재고? 자, 기말 재고의 크기. 누가 크냐? 안 팔리고 남은 거잖아요. 그죠? 자, 봐요.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기말 재고가 크려면 비싼 걸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비싼 걸 남겨놓으려면 이걸 팔아야 되잖아, 이거. 이게 뭐야? 선입이잖아. 선입, 이동, 총, 후입. 이렇게 빨리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매출 원가의 크기, 재고자산의 크기.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계산칙 이거 아시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야? 이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의 크기 또는 쭉 내려가면 당기 순이익의 크기. 이 두 개는 일치하는 거니까. 자, 매출 총이익이, 즉 순이익이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순이익이 커지려면 매출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매출 원가가 제일 적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출 원가가 적어야 이익이 커질 거니까 매출 원가가 적으려면 요걸 팔면 되잖아요. 요거 선. 이익의 크기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예, 매출 원가의 크기, 재고자산의 크기, 그 순이익의 크기. 그러니까 이거 뭐 정반대겠죠. 원가가 작으면 순이익은 커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거꾸로 한번 보세요. 물가가 하락을 한다고도 출제가 돼요. 이것도 그냥 그래프만 잘 잡으면 돼. 자, 이렇게 물가가 쭉 하락을 한대요. 이쪽이 시간적으로 선이고 이쪽이 후예요.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140원, 120원, 100원. 자, 이때 매출 원가의 크기 볼게요. 매출 원가가 가장 큰 것은 누구냐? 물가가 떨어진대요. 원가가 크려면 누굴 잡아야 돼? 팔아야 돼? 요걸 갖다가 팔면 되잖아, 요거. 그죠? 그리고 원가가 제일 크잖아. 뭐야? 선, 이, 총, 후. 예? 이 매출 원가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크기를 따지래요. 자, 이렇게 물건값이 떨어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크려면 좀 비싼 것을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요걸 팔면 되잖아요. 그럼 후, 총, 이, 선. 지금 저쪽 봤던 거에 전 반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의 크기. 매출 총이익이 크려면 매출 원가가 작아야 돼요. 매출 원가가 작으려면 싼 걸 팔아야지. 이걸 팔면 되잖아, 이거에. 제일 싼 거. 후입, 총, 이동, 선. 이렇게까지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구조만 이해하시고
객관식에서 자주 물어보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인지 하락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매출 원가의 크기, 기말 재고의 크기, 매출 총이익의 크기를 그냥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상황이냐?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누구를 팔아야 원가가 제일 클까? 이거 누구를 팔아야 재고 자산이 제일 비싸질까? 이걸 팔아야 이게 남을 거니까. 이렇게 선, 후 이렇게 그림 빨리 그려가지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